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지방 7급 시험 행정학 기출문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험 보신 분들은 시험 보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번 기출 해설은 일단 출제 비중 및 총평, 그 다음에 이제 각 문제별 해설, 그 다음 내년 시험을 혹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 강의를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있는 시험들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제가 파일을 올려드렸는데요. 요 기출 해설 파일 요거 이제 출력하셔서 아니면은 이제 요거를 켜 놓으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출제 비중은요. 네, 좀 뭐 고루 출제됐죠. 뭐 매번 뭐 고루 출제됐는데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면 정책학이 한 3문제니까 약간 적게 출제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고르게 출제되었고요. 역시 지방 7급답게 지자로는 조금 출제 비중이 있고요.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론적인 부분들은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무난한 수준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대신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어디냐면은 역시 예상대로 법령이었습니다. 법령. 예, 제가 법령은 어렵게 출제될 거고 지역적으로 출제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제가 올해부터는 국가지방 7급 대비 법령 특강을 따로 진행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없어가지고 저도 네, 그래서 저기 추석 연휴 때 진행을 했었고 거기에서 같이 읽었던 법령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고 그 문제들이 사실 이번 시험에 중요하게 많이 좀 갈렸습니다. 갈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번 문제 같은 것들도 다 공무원 행동 강령 이런 거 전부 제가 법령 특강 때 다루었던 내용이었죠. 네, 그래서 그런 법령 정리까지 꼼꼼하게 하셨으면은 아마 크게 뭐 어렵게 풀만한 문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선택 과목에 따라서 좀 희비가 갈리는 문제이긴 했는데 이 지자로 문제 이제 9번, 10번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사실은 지자론을 준비하신 분이라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지자론 이 문제가 이게 출제됐다면 그렇게 어려운 쪽은 아닌데 이게 행정학에서 출제됐다 보니까 조금 어려웠습니다. 다소 좀 아마 지자론 준비하시지 않았던 분이라면은 조금 뭐 지엽적으로 출제된 법조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자론을 선택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다소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방 7급 시험을 준비할 때는 가급적 제가 지자론 선택하라고 이렇게 권유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지자론 법조문이 이렇게 행정학에서도 이렇게 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지자론 선택을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려웠던 문제, 지자론, 지역적인 법령하고 공무원 행동 강령 이런 것들 10지문도 어차피 법령 문제였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좀 여러분들 점수를 갈렸던 것 같고 다른 것들은 뭐 법조문을 꼼꼼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그렇다면 뭐 크게 크게 틀릴 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주변 후기를 들어보면은 합격할 성적 점수가 나온 분들은 전부 이 95점 이상은 많이들 받으신 것 같아요. 뭐 90점 받은 분들도 거의 솔직히 얘기해서 그 합격 점수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 95점을 많이 받았어요. 95, 100 대부분이었고요. 90까지는 좀 그래도 뭐 혹시라도 뭐 조금 더 틀릴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 수준이었고 다수가 95점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아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신공공관리와 뉴 거버넌스. 네,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라서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 뉴 거버넌스는 협력적 통치죠. 협력이기 때문에 신뢰가 중요하고 신공공관리론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의 경영 기법을 정부 관료제에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 지향적 원리를 강조했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바뀌었고 신공공관리론이 고객 만족을 추구하고요. 뉴 거버넌스는 아무래도 협력이니까 주체적 역할을 하는 시민으로 이제 국민을 받고요. 그다음 이거는 공통점이었죠. 둘 다 방향 잡기로 받고요. 마지막 4번이 이제 딱 맞는 표현이죠. 여기는 민간기업의 경영 방식을 도입하니까 효율성, 여기는 협력이니까 민주성,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민주성을 중시하겠죠. 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이건 뭐 틀릴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요.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도 이론은 쉽게 냈어요. 확실히. 올해는 전부 다 법이 갈랐습니다. 법령이. 출제 비중도 높았고 그리고 전부
어려운 문제도 전부 법령이었어요. 1번 가서 보시면은 성권친 이렇게 하는 거는 맥클랜드의 성친원기 이론이죠. 네, 그래서 이 아질레스의 미성숙 성숙 이론 아니고요. 그다음에 헤크만과 올드햄, 네, 이게 다정중자환이죠. 다정중자환, 환류, 피드백 이렇게 맞죠? 그래서 2번이 맞고, 사실 2번이 헷갈리더라도 딴 게 너무 확실하게 틀려가지고 소거하더라도 풀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준거 인물과를 비교한다 그랬죠. 비교하지 않고 하면 틀렸고요. 목표의 난이도 구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로크의 목표 설정 이론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나머지 3개가 틀려서 뭐 헤크만과 올드햄이 잠깐 헷갈릴 수 있고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뭐 답이 딴 데 갈 데가 없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버티어의 정책 지지 현안 모형은 올해 참 출제를 많이 하네요. 경찰 간부에서도 물어보고 지방직 9급 시험에서도 물어보더니 이제 이번에는 또 지방 7급 시험에서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올해만 뭐 3번이 나오네요. 사버티어의 정책 지지 현안 모형이 무슨 한 맺힌 사람처럼 이렇게 출제자가 같나? 네, 하여튼 뭐 많이 출제가 됐는데 그만큼 출제가 많이 되면서 이것저것 내용들이 점점 사바티아의 정책지지 연합 모형에 대한 내용들이 또 출제의 어떤 그 지엽성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바티아의 정책지지 연합 모형을 정책학 책에서 보면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여러분들이 아직 학습하지 않았던 내용들도 아직 있는데 뭐 지엽적인 내용이라서 이제 안 물어보니까 이제 뭐 제가 책에 막 엄청 구체를 담지는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물어보게 되면은 뭐 점점 내용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일단은 이 문제는 답은 찾는 건 쉬웠습니다. 답은 장기였죠. 중기도 아니고 5년 중기해도 틀릴 판에 1년 단기간에 초점을 둔다라고 하면 무조건 틀렸죠. 10년 이상 장기니까. 5년 중기에서 틀리게 나온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국회제 8급 시험에 나온 적 있었고요. 5년 중기도 아니고 10년 이상 장기입니다. 10년 이상 장기. 신념 체계가 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게 이런 표현이 맞고 이거 다 틀렸는데 1년은 너무 너무 확실하게 틀려가지고 이 문제는 뭐 틀릴 문제는 아니었고요. 1번 지문 가서 보시면 네, 정책 하위 체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정책 하위 체제 안에 정책 지지 연합들이 있고 이 지지 연합들을 중재하는 정책 중재자가 이런 사람들을 중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이런 내용까지는 기존에 기출된 내용이었고 4번 지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정책 하위 체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눈다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출제된 적은 없었는데 나누는 건 맞고,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뭐 특별히 뭐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은 없었죠. 2번이 너무 명백하게 틀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밑에 해설지를 가서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그림을 일반적으로 좀 그려요. 이거보다 더 복잡하긴 한데 이제 정책학 책마다 좀 달라요. 좀 더 복잡하게 그린 책도 있고, 이 책은 권기현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조금 이제 비슷하게 만든 건데, 요거는 좀 약간 그나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조금 좀 단순한 쪽의 그림입니다. 정책 하위 체계 안에 정책 지지 연합들이 있고요. 각각 연합들은 정책 신념과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정책 중재자가 역할을 하게 되고 정책 결정권과의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정책 산출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요인, 기본적인 어떤 법적 구조라든지 사회 문화 이런 건 크게 빨리 바뀌진 않죠. 이런 것들이 하나 영향을 주고요. 뭐 선거에 따른 통치 집단의 변화,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졌다든지 요즘 물가 같은 거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 문화 같은 거는 빨리 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런 거는 빨리 바뀌는 건 아니고, 요거는 뭡니까? 경제 상황 같은 거는 1, 2년 새도 급격하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두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요인들을 이 영향을 줘서 이런 얘들이 이 정책 하위 체제 안에 있는 정책 진영 연합들이 협상 타협하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답은 이제 2번이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거, 자주 언급되는 내용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언급을 했네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푸시는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 같고,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쉬웠죠. 이 문제도 뭐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공익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 남아놨습니다. 1번, 2번은 실제설 과정설에 대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공익의 기능, 4번은 본질적 가치냐 수단적 가치냐 이런 걸 물어봤죠. 타협 조정의 산물이라면 과정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행정 관료가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면 실체설이었죠. 그래서 공익의 실체설 같은 경우에는 공익 사익과 구별되는 공익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 사익과 구별되는 사익을 초월한 그 공익이라는 존재를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제 관료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 되겠고요. 과정설 같은 경우에는 과정설은 조직 타협을 통해서 얻어진다라고 보고 있어요. 사익의 조직 타협 과정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공익이다. 그러면은 정부 관료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조정 타협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기만 하면 되겠죠. 협상 타협하는 과정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의견은 없고 그냥 중간에서 이 다양한 사익들을 조정해주는 역할, 이런 역할을 뭐라고 한다? 소극적인 역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실체설이 되겠습니다. 틀렸고요. 네, 공익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자원 배분 원칙의 가치 기준 같은 걸 제공할 수 있겠죠. 정책 결정, 어떤 식으로 정책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공익입니다. 공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사회적 가치 같은 것도 그 기준을 위해, 그걸 달성시키기 위해, 공익을 높이기 위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배분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런 거 생각하면 어렵지 않았고, 나머지 4번은 본질적 가치니까 뭐 또 틀렸고, 네, 그래서 역시 뭐 혹시 이 3번이 헷갈리더라도 헷갈릴 내용도 아니지만 나머지 소거해도 역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것도 네, 이론은 요즘 진짜 이론은 참 쉽게 내. 이런 문제들 덕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지 뭐 이 문제를 푸신 분들 보면은 막 점수가 막 떨어지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좀 못 봤다라고 하시는 분도 80은 나오더라고,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 그리고 구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 저한테 문제 풀어보고 점수를 공유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시험장에 가신 분들은 아니고 그냥 혼자서 이제 풀어보신 분들도 다수가 80 이상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제들, 크게 어렵지 않은 이런 문제들이 한마디로 점수를 받쳐줬어요. 하한선을 받쳐주다 보니까 엄청 떨어지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점수가. 그래서 5번 문제 가서 보시면 문제성 있는 선호 나오면 뭡니까? 전부 쓰레기통 모형이죠. 불명확한 기술, 문제성 있는 선호, 이런 것도 전부 쓰레기통 모형에서 언급하는 내용이라 가지고 모형 얘기할 것도 없고, 문제중심 상식 회사 모형, 이런 문제 중심의 탐색은 회사 모형이니까 역시 딴소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답이 4번밖에 될 게 없었습니다. 역시 크게 풀만한 뭐 엄청나게 풀 문제는 아니었고요.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도 사실은 법조문 이미 기출된 조문이라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네, 보시면은 수입 대체 경비가 이 예외로 나와 있는데 이 원칙 예외인 게 뭐냐? 네,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죠. 완전성의 원칙 예외. 그 답이 1번이 되겠고, 이 문제도 사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문제의 트렌드가 이래요. 요즘 문제가 이렇게 법조문을 그대로 물어보고 있죠. 이거는 뭡니까? 이런 문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의 내용을 물어보면서도 이 논쟁이 안 생겨요. 이런 문제는 뭡니까? 이의 제기가 절대 불가능합니다. 법조문 하나 여기 안에 들어갈, 조문에 여기 뭔가 글자가 있었겠죠. 그거는 그냥 딱 그 조문대로 안에 있는 내용을 넣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의 제기라는 게 생길 수가 없는 문제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조문 가지고 일부러 출제를 해서 네. 이 논쟁을 없애는 것 같습니다. 예산 총계주의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은 상계 처리하지 않고 모두 다 넣어야 된다. 그래서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상계 처리하지 말아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완전성의 원칙, 예산 총계주의 원칙이고, 네, 이렇게 초과 수입은 바로 경비로 직접 지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계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도 이제 이 공공 서비스 공급 유형인데요. 이것도 세행정학 3.0에 있는 내용 그대로 뭐 그냥 출제를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였고요. 이것도 혹시라도 1번, 2번, 3번에서 헷갈릴 내용도 없었지만은 뭐 헷갈리셨다 하더라도 너무 4번이 틀렸죠. 집합제, 공공재가 비경합성, 비별성을 가지니까 이거는 뭐 문제를 혹시라도 헷갈려도 틀리기가 어려운 문제였죠. 1번 요금제는 네, 그렇죠. 자연적 전쟁으로 시장 실패에 대응하기 위하여 네, 정부가 직접 공급하거나 공기업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은 네,
정부가 직접 공급하려면은 공기업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고요. 요금제, 뭐 전력 산업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한전에서 우리나라도 하고 있죠. 그다음 집합제, 공공재죠. 네,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무임승차 문제 발생한 이유는 비배제성 때문이에요. 비경합성보다는 비배제성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일반적으로 무임승차가 발생합니다. 배제할 수만 있다면은 배제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실제로 돈을 내지 않고도 아는 사람도 소비를 배제할 수가 없다 보니까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시장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니까 가급적이면 좀 개입 안 하는 게 맞겠죠. 8번. 우리나라의 책임운영기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이것도 그냥 법조문을 묻는 문제였는데 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네. 일단은 혹시라도 좀 조문 같은 게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더라도, 4번은 무조건 틀렸죠. 왜? 책임운영기관은 따로 법이 따로 있어요. 책임운영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책임운영기관 자체가 공무원이라고 말씀드렸죠.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애초부터. 적용되는 것도 말도 안 돼. 왜냐하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오는 공공기관들은 일단은 신분이 거기에 있는 이제 공공기관들의 신분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책임운영기관은 공무원이라고 민영화가 아니라고요. 예, 그래서 애초부터 이 법 적용 자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예, 둘은. 그래서 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계제가 없다. 법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답은 쉬웠고요. 나머지 가서 보시면 1번은 이제 4조 2항에 나와 있고, 그 다음 2개로 구분된다. 이런 거는 이미 공부하셨을 거고요. 3번 임기적 공무원이었죠. 네, 이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임기적 공무원으로 임명된다.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틀리죠. 정년이 보장된다. 이렇게 나오고 틀린 적이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다. 정년이 보장된다는 건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뜻이죠. 정년까지 일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오히려 틀리고, 이렇게 3번처럼 나오면 맞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처음 법에서 물어보고 있죠. 네. 9번, 10번 문제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문제였고, 제 법령 정리 자료집에서 많은 부분을 커버했습니다. 솔직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국가 지방 7급 대비 법령 정리 자료에서 커버 못한 게 있었어요, 여기에. 왜냐면 너무 지엽적이라서 내가 뺐었는데, 있었고, 그러면 어디서 커버했느냐? 네, 지방자치론 대비 법령 정리 자료에서는 풀 커버했습니다. 모든 조문을 다 커버했어요. 그래서 조금 여기가 9번 문제에 나와 있는 조문들이 이런 것까지 제가 안 넣었는데 일부러 안 넣었어요. 너무 이런 것까지 뭐 굳이 행정학인데 뭐 여기까지 봐야 되나 싶어가지고 제가 안 넣었었는데 냈고요. 근데 뭐 솔직히 지자론 법령 정리 자료집에 있는 법령 정리로는 법조문으로는 뭐 이거는 커버하고 남고요. 제가 지자론 강의할 때 이거 강조까지 해드렸어요. 이거 없다 이거. 네, 특별조정 교부금은 민간에 줄 수 없다라는 거 강조까지 하면서 수업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 지자론에서 했거든. 네, 그래서 지자론 저랑 수업하셨던 분들은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뭐 되게 쉽게 푸셨던 문제입니다. 이거 뭐 5초 문제였고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 행정학만 하고 지자를 선택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번 가서 보시면요. 네,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이 법령에 따라 처리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 단체 위임 사무죠. 단체 위임 사무 같은 경우에는 네, 뭐 국가가 전부 일부를 부담하게 되겠죠. 공동 부담이니까 지자체랑. 3번 가서 보시면요. 국가가 스스로 처리해야 될 사무를 이제 위임한다. 뭐 이거는 약간 기관 위임 사무와 좀 관련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보조금이죠. 국가 보조금 관련된 조문이죠. 4번은. 네, 그래서 뭐 나머지는 다 조문에게 있어서 요런 건 다 수업했습니다. 요런 내용들은 전부 수업을 했기 때문에 뭐 소거하셔서라도 1번으로 답은 할 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조금 이제 행정학으로 커버하기는 조금 지엽적인 법 조문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10번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것도 그래요. 요것도 조금 행정학에서는 이 정도까지 이제, 좀 안 하는데, 예, 이 지자론에서는 네, 하거든요. 조금, 행정학만 하신 분들께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10번. 네. 조례로 안 정하죠? 법률로 정하고요. 이런 것까지는 했어요. 그래도 이런 것까지는 했고. 그 다음에 네, 반드시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것도 지자론 쪽에서는 제가 강조해 드렸죠. 네, 반드시는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고 주민투표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반드시라는 표현이 나오면 역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고, 3번 지문 같은 거는 좀 어려웠습니다. 이게 이제 출석형 과반수 동의냐 이런 것들 사실은 지자론에서는 역시 강의를 하는데 과반 출석 3분의 2인데요. 근데 이런 것들 행정학에서 솔직히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은 도대체 행정학도 그냥 지자론처럼 공부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참,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만약에 내년을 준비하신다면, 하신다면은 좀 고민해봐야 될 고민을 해봐야 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이런 문제까지 내가 대비하기 위해서 지자론 법조문을 본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상 이 정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조문을 꼼꼼하게 커버하시려면은 지자론 공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냥 거기서 약간만 더 하면 끝이 지자론이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9번, 10번 문제까지 잘 커버하도록 행정학 공부를 하시고 싶다면은 그냥 지자론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네. 사실 거의 이런 것까지 커버하려면은 그냥 지자론 공부를 다 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자치법을 싹 다 봐야 되거든. 지방재정법도 싹 다 봐야 되고. 그게 지금 지자론 법령 정리 특강에 두 개 합치면은 절반이 넘죠. 두 개 합치면은 한 5, 60%가 지방자치법이랑 지방재정법인데, 그러면은 두 개를 꼼꼼하게 봤으면 거의 사실상 나머지 몇 개, 는 이미 또 행정학에서 주민참여 이런 거 다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한 8, 90% 이상의 법령을 다 본 거기 때문에요. 차라리 그럴 거면 딴 선택 안 하고 지자론 선택하는 게 낫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지문은 맞죠? 4번 지문은 네, 8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뭐 사실 상식적으로 봐도 맞겠죠. 지방자치단체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정해 나누는 걸 합칠 때는 네, 제사를 승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11번 넛지죠. 넛지. 넛지는 제가 브리타 데뷔 특강에서 자세하게 낱낱이 자세하게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넛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넛지는 그냥 새 행정학에 나와 있는 내용 모두 싹 다 정리해서 브리타 데뷔 특강에서 정리해 드렸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 수업 들으신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5초 컷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전부 다 다루어 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지 이론 구성 체계를 간단하게만 보면은 우리는 주목구구식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휴리스틱이죠. 주목구구식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행동적 시장 실패가 나타나게 되고, 한마디로 행동을 좀 잘못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효용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을 교정해 주기 위해서 넛지라는 걸 사용해서 개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나가게 되는 이런 설계를 하는 것을 넛지다라고 보셨죠. 그래서 넛지에서는 대신 넛지라는 거는 선택 설계를 통해서 굳이 경제적 유인 체계라든지 이런 거를 아니면 규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좋은 선택을, 자신에게 좋은 이제 효용을 주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행위가 넛지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개입을 보다 자유주의적 개입주의다. 그냥 자유롭게 두되 이제 선택을 좀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장 기반의 경제 인센티브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규제나 경제 유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지를 바꿔서 선택 자체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을 넛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행동경제학 자체가 실험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연역적 분석이 아니고 귀납적 분석이고요. 그다음 4번 휴리스틱은 행동 편향이 생기죠. 네, 그래서 틀렸고 3번이 답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선택 설계 개념을 도입한다. 정말 넛지를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뭐 전혀 틀리기도 힘든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12번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네, 총액인건비제도 조금 조금 지엽적으로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총액인건비제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역시 뭐 특별히 뭐 틀릴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어려운 개념은 내지 지엽적인 개념을 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총액인건비제는 인건비를 총액으로 주고 알아서 절감 노력을 해가지고 그 절감이 되면은 어느 정도 뭐 자기들이 자유롭게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총액인건비제고, 계기운영기관도 당연히 이 포함이 되죠. 정부 기관인데 왜 포함이 안 되겠습니까? 오히려 책임운영기관이라는 성격을 봤을 때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거는 자율성을 주고 알아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서 성과 평가를 통해서 이 성과 관리를 해나가겠다는 것이 책임운영기관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이 더 자율성을 더 줘요. 그래서 총액인건비제도 더 적용을 더 좀 자유롭게 해줍니다. 그래서 책임운영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자율성을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을 지게 한다는 그 컨셉을 고려했을 때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해야지 오히려 책임운영기관의 그 취지에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않는다 하면 틀리죠. 그래서 기억도 이것이 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 틀린 사람 별로 못 봤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정보업무평가 기본법. 야, 이 문제는 진짜 문제를 이렇게 쉽게 내네. 네, 크게 어렵게 안 내네요. 더 사실은 13번 같은 문제는 더 어렵게 출제를 하면 할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왜냐하면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은 이미 출제가 많이 되었던 법 조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조문 중에서 출제되지 않았던 조문을 막 빼와가지고 막 틀어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기출된 수준에서 크게 뭐 다르지 않게 출제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순하게 낸 영역으로 보여요. 여기는. 네, 첫 번째 정보평가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이라는 거 엄청나게 강조했고 215 기행국 해서 이런 거 숫자 이런 것들 다 이미 너무 자주 나왔던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 니언은 맞고, 그 다음에 소속기관이 포함되는 거 맞죠? 맞고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무총리가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틀릴 문제가 전혀 아니었고, 14번 문제도 뭡니까? 임용결격사유 2022년 국가직 7급 시험이었나? 임용결격사유가 나와서 최근에 출제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이미 출제 선상에 임용결격사유 있었던 내용이고 이미 법령특강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기출회독에서도 이미 다 정리를 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14번 문제도 틀리기도 어려운 솔직히 문제입니다. 죄송하지만 해삼파오, 네, 그렇죠. 1번 같은 거, 4번 해삼파오 이런 거는 뭐 이거 너무 뭐 쉽죠. 해삼파오 이거는 뭐 너무 쉬웠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조금 어려운 게 이 정도인데 이거 다 이미 출제돼서 학습했던 내용이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니까 3년, 5년 이런 기간 없습니다. 네, 너무 쉬웠다. 이거 뭐 13, 14번은 사실 좀 일부러 좀 쉽게 의도하고 내주신 수준입니다. 15번. 직무급 보수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직무급의 특징을 찾는 문제라서 이 문제를 보는 즉시 직무급과 관련된 걸 하나 찾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는데, 뭐 이것도 역시 속으로 하면은 금방 문제가 풀리는 그런 문제였죠. 1번 직무 수행 능력을 측정한다. 능력, 예, 직능급이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른 차등 보습, 실적에 따른 거죠. 살적급이고요.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한다. 예. 네, 네, 근속이나 연령을 반영한다 하면은 연공급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 네,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업무부터 분석을 해야 되겠죠. 동일 직무, 동일 보수다 보니까 직무급은 네, 업무부터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답이 4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역시 뭐 이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틀린 분들을 봤어요. 15번 문제는 제가 복귀해서 얘기를 상담을 해보면은 틀린 분들이 계시던데 이것도 다 틀린 분들 전부 다 반응이 뭐냐면은 실수했습니다. 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웠다. 틀린 사람마저도 어려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 못 봤고요.
제가 미쳤죠.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제가 시험장에서 미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봤습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 대부분의 후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뭐다? 문제가 쉬웠다는 뜻이고 여러분도 이 정도 문제는 차분하게만 풀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안 낸 거죠. 이런 문제들 일부러 낸 거 보면. 16번 발생주의 회계도 쉽죠? 네. 회계 과정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고정자산 같은 경제적 자원, 자산 부채 같은 것을 이제 인식하기가 쉬운 것이 발생주의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식하기 어렵다 하면은 틀리게 되겠죠. 이제 발생주의 현금주의를 생각해 보면은 현금주의는 뭡니까? 현금의 수치, 현금이 들어오면은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면 비용으로 인식하는 건데 만약 현금이 아니라 현금 기준이 아니라 경제적 사실에 따라서 인식한다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자산으로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뭡니까? 현금이 들어와도 이게 빚을 낸 거면은 현금이 들어온 거지만 빚을 기록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발생주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주의는 현금과 관계없이 내가 빚이 생겼다 하면 빚을 기록하고 그다음 내가 받을 돈이 생겼다면 자산으로 기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왜 이게 그러니까 발생주의처럼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줬습니다. 누군가에게 서비스 제공했는데 아직 현금을 받지는 못했어요. 하지만은 내일이든 모레든 뭐 하여튼 수일 내에 이거는 돈을 받게 되겠죠. 왜? 내가 이미 어떤 서비스를 다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럼 뭐다? 자산으로 인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을 훨씬 더 인식하기가 좋아지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주의에 따라 기록을 한다면 현금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만큼 이 경제적 자원을 인식하기 어려운 것이 현금주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2번 지문을 가서 보시면은 미지급 비용을 부채로 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미지급 비용 아직 지급하지 않은 게 미지급입니다. 네, 아직 지급하지 않은 비용. 그러면 비용인데 지급해야 될 비용인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 이보다 내 입장에서는 미래에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다. 뭐죠? 나에게 입장에서는 빚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라고 보는 거고요. 감가상각을 비용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데 감가상각은 뭐냐면은 고정자산의 가치 감소분이 네, 감가상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배추 장사를 하기 위해서 트럭을 하나 샀어요. 트럭 구매, 트럭 3천만 원. 예를 들어서 구매했다 칩시다. 그래서 1년 동안 배추 장사를 하는데 트럭을 썼습니다. 트럭을 써서 지금은 가치가 얼마가 됐냐? 2천만 원이 되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예를 들어. 그럼 여러분이 1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트럭을 사용했는데 이 트럭이 1년 동안에 3천만 원짜리가 2천만 원짜리로 되었다면은 가치가 1천만 원 감소했겠죠. 1천만 원. 이게 뭐다? 여러분들의 1년 장사하는 동안 들어간 비용이에요. 비용. 이게 비용이 되는 거죠. 비용. 이게 뭐다? 감가상각비입니다. 감가상각비. 고정자산의 가치가 감소했죠. 트럭을 어쨌든 1년 동안 사용하면 어쨌든 노후화가 되면서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감가상각이다. 이런 걸 비용으로 인식해야 되는 것은 발생주의입니다. 현금주의에서는 이런 걸 인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트럭이라는 게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금이 왔다 갔다 한 적은 없거든요. 트럭이 가치가 감소했다는 것 때문에 현금을 주고받은 적은 없어서 현금주의에서는 감가상각을 인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은 발생주의는 인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4번은 이미 아까 해설을 할 때 말씀드렸고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업 운영에 관한 법률을 섞어서 낸 문제고 이 문제도 조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이 문제도 사실 이제 지저로 공부하신 분들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았던 내용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좀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48조 제8항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지정 같은 관리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제가 공공기관에 있는 분들이 제가 저도 공공기관과 옛날에 업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공공기관 업무를 하면은 예를 들어 코레일이다 뭐 이런 데들 진짜 기재부는 진짜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하는데 총리실 안 무서워합니다. 예.
총리실은 그냥 약간 친구 대하듯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얘기해요. 아유, 뭐, 예의는, 뭐 친구라고 해서 예의는 갖추죠, 물론. 근데 엄청 편하게 얘기해요. 뭐, 할 말 다 하고, 그냥. 거기에서 총리상 되게 굉장히 공무원 세계에서는 되게 높은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편하게 대하는데. 근데 기획재정부가 들어왔다 하면은 엄청 조심하고, 막, 갑자기 깍듯이 인사하고, 막, 엄청 조심하고요. 갑자기 막, 뭐, 설설 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옆에서 볼 때, 뭐야, 이거, 씨, 왜 이렇게 저자세야? 근데 왜 저자세냐 하면은,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 공공기관을 관리하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관리를 받는 소위 윗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수업 시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게 기획재정부 장관 맞고요. 1번 같은 거는 좀 법 전문이 이제 좀 어렵다 보니까 나머지를 가서 보시면은 네, 공동 설립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사 왜 공동 설립 못 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랑 특별지방자치단체도 만드는 판에. 3번. 네, 요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네, 시장의 공기업은 이상 이거나 X, 이상 이고. AND 조건입니다. AND 조건. AND. 그 다음, 혹시 이걸 몰라도 뭡니까? 여기서 또 한 번 했죠. 85조. 네, 어쨌든 틀렸고요. 그 다음, 지방공사의 자본금, 네, 민간 출자 허용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3번, 4번은 여러분들이 3번, 4번을 답을 했다? 학습 부족입니다. 그리고 2번도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 지문이 조금 지엽적이라 할지라도 2번, 3번, 4번으로 가기가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 17번도 좀 틀린 분들을 보긴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금 1번 지문 같은 게 지엽적이다 보니까 좀 소위 쫄아서 틀린 것 같지. 사실 이거는 좀 차분하게 보면은 틀릴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죠. 지방채도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이 4번, 1번 표현 좀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역시 이것도 틀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엄청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에요. 이게 지자론에서 주로 강조하긴 했는데요. 순서 거치기 전입니다. 이거는 순서 꼭 기억하라고 여러 번 지자론 쪽에서 엄청 강조한 것 같긴 한데 엄청 강조해드렸던 내용이라 가지고 2번을 보자마자 찍어서 끝내야 됩니다. 나머지 볼 필요도 없는 수준입니다. 이거 자주 바꿔서 내거든요. 지자론에서.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일단은 좀 이 공제천차라고 해서 역시 3번 지문. 네, 요것도 뭐 이제 지방채 발행 사유 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이고 1번, 4번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 지엽적일 수 있는데 이것도 지자론에서 자주 다뤘던 조문입니다. 대통령이 영으로 정한다 이거 조례 아니다. 이것도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었고 이게 이제 자주 나온 내용은 아니었어요. 지방지정부 시행령에 나와 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들이 100% 숙지하고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1번 지문 같은 것도 한 번쯤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방채 종류는 지방채 증권과 차입금으로 구분이 됩니다. 네, 지방재정부 시행령 제7조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지방채 증권이 뭐냐? 네, 증권은 증권 발행을 통해서 빚을 조달하는 거고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증권 발행이라는 건 뭐냐면요. 증권 발행이라는 거는 무기명이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이제 유통이 됩니다. 유통이 되는 거라서 증권은 예를 들어 내가 이 증권 발행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그 채권은 이제 다른 사람한테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채권 시장에서 이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권리고요. 그래서 주인이 바뀔 수 있고 차입금은 이제 그런 성격은 아니다라는 그런 것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 몰라도 뭐 문제 푸시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었고요. 19번 보겠습니다. 네, 조직군 생태학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 문제도 사실은 조금 어려운 표현들이 이제 있었어요. 2번 같은 표현들이 좀 어려웠는데 여전히 역시 이 문제도 푸시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결정론이다 보니까 전략적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건 임의론이죠. 전략적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 자체는 틀릴 게 아니었고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에 올해 문제는 이론적인 파트는 그냥 아예 그냥 문제를 쉽게 내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냥 애초부터 19번 문제를 아마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도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뭐 크게 뭐 좀 쉽게 내나? 이러면서 아마 냈을 겁니다. 애초부터 컨셉 자체를 크게 뭐 이론에서 변별력을 크게 주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개념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출제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고 나머지 중에서는 이제 좀 약간 자주 나오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번은 그런 거 아니에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환경에 맞는 조직만 살아남는다. 네, 이게 이제 조직구 생태학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은 우리가 공룡이 멸종하듯이 자연 도태론처럼 공룡이 왜 멸종했느냐?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뭡니까? 여러 가지 학설들이 결국은 뭐다? 환경이 변했는데 그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룡이 멸종한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건 뭐 환경이 크게 변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다양한 학설이 있긴 한데 뭐 그걸 빼더라도 일단 결론은 뭡니까? 환경이 변했는데 공룡이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은 멸종하게 된 거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자연 도태 론이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연구한 것이 조직군 생태학입니다. 조직군 생태학도 적응하지 못한 조직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조직은 사라지게 된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이 조직군 생태학이고 2번 지문이 조금 어렵죠.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적응 능력을 둔감하게 하는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구조적 타성이 뭐냐? 네, 조직의 적응 능력이 둔감하게 하는 게 구조적 타성이 되겠죠. 우리가 타성에 젖는다라고 보통 얘기하면은 빨리 바뀌지 않고 뭐 바뀌어야 되는데 뭐 느긋하게 뭐 게으르게 행동하고 이런 게 이제 타성에 젖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조직 구조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조직은 타성에 빠지기 쉽고 결국 타성에 빠지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네, 조직이 환경에 이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겠죠. 환경은 바뀌고 있는데 타성에 젖어서 안 움직이는 거야. 그럼 계속 환경은 변하고 있는데 조직은 타성에 젖어서 움직이지 않아. 그럼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 조직은 멸종하게 된다. 이런 개념,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군 생태학은 이런 표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 타성 개념을 제시하는 게 맞고요. 자주 나왔던 내용은 아니라서 이런 거 좀 어려운 지문이었고 4번 조직의 분석 수준은 하나의 조직보다 일정 경계 내의 조직군이다. 왜 조직군이냐? 공룡 멸종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공룡 멸종은 특정 공룡 한 종이 멸종된 게 아니라 공룡 전체가 멸종됐죠. 네, 그래서 이 생물학의 자연 도태 이론을 적용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종의 멸종, 이보다 조직으로 봤을 때는 군이라는 거예요. 조직 전체, 조직군들을 이제 분석 대상으로 그래서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그렇게 조직군 생태학 이론에 설명하고 있어요. 20번 문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는 공무원 행동 강령이죠. 공무원 행동 강령은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역시 제가 이미 법령 정리 자료에서도 다루어 드렸고 거기서 내용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요약 노트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20번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 피드백을 많이 들었어요. 20번이 어려웠다라고 하지만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20번이 어려웠다면 조금 꼼꼼함의 부족이고요. 제 요약 노트를 보시고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뭐 크게 어렵다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네, 대통령 영이죠. 대통령 영으로 규정하였고 네, 부패방지법 제8조에 따라서 근거해서 한 거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내용이고 2번, 3번이 좀 약간 좀 지엽적이라서 약간 어렵게 느끼셨을 텐데 이것도 제 요약 노트에 다 나와 있었죠. 2024 요약 노트에 보시면은 적용 범위 여기 제외한다고 되어 있죠. 제외한다. 그 다음에 외부 사례금 수수 같은 규정이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있어요. 다 넣어놨습니다. 심지어 이거는 요약 노트에도 넣어놨고 법령 정리 자료에도 넣어놨어요. 국가 지방 7급 법령 정리 자료에도 넣어놨었습니다. 그래서 뭐 푸시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래서 적용된다면 틀렸다. 답 2번 포함된다. 맞고. 끝입니다. 네. 그래서,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 이제 법령 정리 자료집 같은 경우에 제가 그 추석에 특강을 하면서 일부러 자료집을 무료로 배포했습니다. 왜 무료로 배포했냐면은,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앞두고, 만약 9월 추석이면은 사실은 한두 달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잖아요. 특히 뭐 국가직 구급 기준으로 하면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이었었는데 그때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께 돈을 주고 책을 이제 사라고 말씀드리려니까 좀 경제적인 부담도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제 꼭 이 법령이 꼭 중요하다는 걸 강조해 드리고 싶었는데 만약에 이걸 돈 받고 팔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막판에 또 장사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까봐 일부러 제가 돈을 안 받고 그 책에 무료로 제가
무료로 배포했고 지금도 무료로 지금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책을 제가 이 책을 낸 이유도 그만큼 법령이 중요하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에게 법령을 많이 보라는 취지에서 제가 일부러 그걸 책을 무료로 낸 거예요. 막판에 여러분들 이 경제적 부담을 안 느끼고 그냥 공부를 하시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을 안 보고 들어가시면은 뭐 저도 뭐 드릴 말씀은 솔직히 없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제가 하나하나 법조문 이게 나온다 저게 나온다까지는 적중을 시키지 못했지만은 일부는 다 적중하긴 했죠. 그래서 딱딱 이거는 꼭 나온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어느 법조문이 100% 나올지는 저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뭡니까 전체적인 경향성에 따라서 이 법조문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이런 전체적인 경향성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냈죠. 그래서 앞으로도 뭐 충분히 제가 기출문제 분석을 꼼꼼하게 해서 예측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년 시험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론적인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역시 기출된 이론에서 거의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출 주제들 정확한 정리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꼼꼼한 법령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제 경향을 보면은 법조문이 계속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네,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냐고 여쭤보신다면 저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실무자를 뽑는 시험이다 보니까 역시 실무자 입장에서는 법을 많이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이 법조문은 어쨌거나 이 소송이 안 걸려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그 이의 제기 같은 것들이 잘 걸리지 않습니다. 왜 조문대로 딱 출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출제의 편의성과 실무자를 뽑는다는 그런 여러 가지 관점을 봤을 때 그리고 또 뭡니까 전문 과목에서 변별력을 둬야 된다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은 역시 계속 법조문은 지역적으로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꼼꼼한 법령 정리 필요하고 저는 지자론을 지방 7급 같은 경우에는 꼭 지자론 선택을 하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른 선택 과목보다. 왜냐하면 행정학에서 지자론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행정학 지자론 함께 그냥 세트로 이렇게 풀세트로 공부를 하시면은 뭐 이제 사실 선택 과목이 아니라 그냥 한 과목이라 생각하고 공부해도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시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고 공부량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후기를 보면은 요약 노트 보신 분들이 역시 결과가 좋았습니다. 네, 지금 올해 문제들 국가 지방 9급 국가 지방 7급 시험 이렇게 있었고 국회 8급 시험 같은 것들의 후기를 들어보면은 요약 노트를 정리한 사람은 거의 뭐 불만이 없던데 다들 만족하시던데 잘 나왔다고 거의 뭐 그렇습니다. 요약 노트를 정리하신 분들이 거의 뭐 확실했습니다. 점수들이 확고하게 잘 나왔다라는 게 일관되게 한 시험이 아니라 일관되게 나왔으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시험도 대비하신다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올해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셔가지고 합격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이제 계속 자신의 가는 길을 꾸준히 하신다면 역시 좋은 성과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용기 내시고요. 네, 또 그러면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